생활비가 부족해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재능을 살려서 소소한 부업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?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.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의 기준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육아휴직이에요.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와, 이게 정말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냥 신청하고 쉬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. 그렇죠. 휴직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가장 현실적인 돈 문제, 그리고 나중에 내 자리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까지 무슨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 같았어요. 네,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.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된 중요한 권리인데도 프로젝트 계획서, 즉 세부 내용을 잘 모르면 제대로 활용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같은 기본 설계도부터요.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인 급여와 사대보험, 그리고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성공적인 복지까지 모든 변수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꿰어보죠.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. 과연 나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일까? 이 자격 조건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?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. 특히 아이 나이 기준이요. 자료를 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생일이 지나면 안 되는 건지 3학년 되면 끝나는 건지 그 또는이라는 말이 약간 함정 같기도 하고요. 맞아요. 많은 분들이 그걸 헷갈려 하시는데 핵심은 바로 그 또는이라는 단어에 있어요.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단 자격이 되는 거군요. 바로 그거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아이가 생일이 지나서 만 9세가 됐어요.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넘어갔잖아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니까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. 반대로 조기 입학해서 만 8세인데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도 첫 번째 조건에 맞추니 가능하고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걸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? 아니면 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인가요?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모든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, 즉 휴직을 실제로 시작하는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해요. 아, 신청서를 한 달 전에 냈더라도 휴직 첫날을 기준으로 아이의 나이와 학년 조건을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? 휴직을 시작할 땐 분명히 조건이 됐는데 휴직한 지 2달 만에 아이가 만 9세가 되고 다음해 3월에는 3학년으로 진급했어요. 그럼 휴직이 중단되나요? 아니요,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일단 적법하게 육아휴직이 시작됐다면 그 이후에 자녀의 나이나 학년 조건이 바뀌더라도요. 처음에 계획했던 기간까지는 문제없이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시작 시점만 중요해요. 알겠습니다. 자격 조건은 명확해졌네요. 그럼 기간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? 예전에는 1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보니 이것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제는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. 이건 남녀 근로자 각각에게 주어지는 권리고요. 즉, 아빠도 1년 6개월, 엄마도 1년 6개월을 쓸 수 있다는 거죠. 와, 각각 1년 6개월씩이면 합쳐서 3년이네요. 혹시 두 사람이 동시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? 네, 심지어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. 그렇군요. 한 아이당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, 심지어 동시에 쓸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긴 기간을 온전히 활용하기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득 문제일 것 같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자료에 넣은 급여 얘기를 자세히 파헤쳐보죠.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요. 물론이죠.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 월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와요. 이 급여는 기본적으로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데요. 잠시만요. 거기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전 월급이랑 같은 개념인가요? 성과급이나 야근 수당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좋은 질문이에요. 이걸 명확히 해야 오해가 없죠.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이나 직책수당처럼 매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해요. 아,
반면에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처럼 개인의 성과나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큰 금액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받던 월급 총액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. 아하, 내 급여 명세서에서 변동급을 뺀 고정급 부분이 기준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. 그럼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지는 약간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보면요. 육아휴직 첫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%가 지급되는데 월 상한액이 250만 원이에요. 네. 그 다음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똑같이 통상임금 100%지만 월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조금 낮아지고요. 마지막으로 7개월 차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통상임금의 80%,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돼요. 그 계단식 구조가 흥미롭네요. 자료를 보니까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 100%를 보장해주다가 뒤로 갈수록 비율과 상한액이 조금씩 줄어들던데 이건 가장 힘든 초기 육아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명확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거겠죠? 정확해요.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듣다 보니 자료에서 봤던 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라는 게 딱 떠오르네요. 이게 바로 그 파격적인 혜택의 정체였군요. 네, 바로 그 제도예요. 이게 정말 파격적인데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요. 첫 6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요. 여기서 모두 사용이라는 건 아빠 엄마가 동시에 쓰든 차례대로 쓰든 상관없고요. 상한액이 얼마에 올라가는 건가요? 액수가 매달 달라지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던데요. 보통은 일정 금액을 쭉 주지 않나요? 이렇게 설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.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걸 넘어서 부모의 공동육아를 아주 강력하게 유도하는 장치인 거죠. 상한액이 매월 계단식으로 늘어나거든요. 아, 첫 2달은 부모 각각 월 250만 원, 셋째 달은 300만 원, 넷째 달엔 350, 다섯째 달 400, 그리고 여섯째 달에는 무려 450만 원까지 상한액이 올라갑니다. 와, 여섯째 달에 부모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정말 파격적이네요.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.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 둘 다 휴식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모든 부부가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조율이 필요한 제도인 건 맞아요. 하지만 국가가 이 정도로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이가 가장 어릴 때 아빠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육아 문화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. 그렇군요. 참고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도 첫 3개월간 월 상한 300만 원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어서 초기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내 손에 쥘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. 서류 작업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데 실제 신청 절차는 어떤가요?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.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. 첫째,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알리는 거예요. 법적으로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럼 회사에 말만 하면 끝인가요? 아니요. 그 다음이 중요해요. 둘째,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육아휴직 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. 회사가 이걸 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. 아, 회사가 먼저 처리해줘야 할 부분이 있군요. 그럼 그 다음은요? 네, 그 확인서가 접수되면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직접 고용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끝이에요. 매달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고 휴직이 끝난 후에 한 번에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.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? 아주 중요한 신청 기한이 있어요.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. 12개월. 만약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그동안의 급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와, 이거 정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둬야겠네요. 네, 그래서 보통은 잊지 않도록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라고 권해드려요. 자, 그럼 휴직이 끝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때, 즉 복직할 때도 알아둬야 할 점이 있겠죠. 1년 넘게 쉬다 가려면 괜히 눈치 보이고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. 법적으로는 휴직 종료 후 지체 없이 복귀하는 게 원칙이에요.
고용노동부에서는 보통 휴직 종료 30일 전까지 회사에 복직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. 그 30일 전 통보, 이것도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인가요? 만약 못 지키면 불이익이 있나요? 법적 강제 사항이라기보다는 회사가 대체 인력을 관리하거나 업무를 미리 조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권고 사항에 가까워요. 아, 권고사항? 네,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어요.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라서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요.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는 원직 복직이 원칙이거든요.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? 그건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. 그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큰 틀에서의 신청과 복직 절차는 이해가 됐어요. 그런데 막상 휴직에 들어가면 당장 월급은 안 나오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던 4대 보험료 고지서는 날아올 거 아니에요. 이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.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죠. 다행히 이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치를 마련해뒀어요.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생각하시면 쉬워요. 네.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월급, 즉 소득이 안 나오니까 대부분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지죠. 보험별로 그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. 하나씩 짚어주시죠. 우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 예외의 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완전히 면제돼요. 한 푼도 안 내는 거죠. 아예 면제군요. 네.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기간은 전체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아서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에 아주 미미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럼 가장 금액이 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? 건강보험은 면제가 아니라 납부 유예가 가능해요. 일단 내지 않고 미뤄두는 건데요. 복직 후에 유예됐던 보험료를 내야 해요. 아, 그럼 나중에 한 번에 내야 해서 부담이 큰 거 아니에요?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직 전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휴직 기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 부담금이 월 11,150원 정도 수준이에요. 와우, 원래 내던 금액에 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. 그럼 1년 휴직해도 복직 후에 내야 할 건강보험료 총액이 10만 원대에 불과하겠군요? 맞아요. 그래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.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원래부터 근로자가 내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. 보험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. 그럼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. 휴직 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재능을 살려서 소소한 부업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?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.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의 기준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. 이 기준을 넘어서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기준이 뭔가요? 칼같이 지켜야 할 것 같은데요? 두 가지 기준이 있고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으로 봐요. 첫째, 일조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. 둘째,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명칭에 상관없이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. 15시간 또는 150만 원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안 되는 거군요. 만약 이걸 모르고 넘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?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해요. 적발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심하면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와, 1회 위반 시 해당 취업기간의 급여, 2회 위반 시 두 번째 취업한 달의 전체 급여,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그 이후의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와, 정말 엄격하네요.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. 만약 제가 육아휴직 전에 미리 써둔 책이 있는데 그 인세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들어왔어요. 이것도 휴직 중 소득이니까 문제가 될까요? 좋은 질문이에요.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. 법에서 보는 핵심은 휴직 기간 중에 근로 제공 여부거든요. 아, 인세 수입처럼 육아휴직 이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휴직 중에 지급받는 건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육아휴직이라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상되는 변수와 함정들까지 모두 훑어봤습니다. 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특히 부모의 공동육아를 장려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제도 곳곳에 아주 촘촘하게 녹아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. 맞아요. 오늘 다룬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육아휴직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
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.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게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법과 제도는 휴직과 복직이라는 최소한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. 하지만 1년이 넘는 이 소중한 시간 동안 단순히 육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복직 후에 내 커리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? 또 회사는 복직한 직원이 어색함 없이 조직에 다시 녹아들 수 있도록 어떤 배려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? 이것이 어쩌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모두의 다음 과제일지 모릅니다.